정청래 후보가 0.99%포인트 앞서고 있는데도 왜 박지원 의원은 김민석 후보의 압승 가능성을 말했을까요? 지금 보이는 숫자만 놓고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박지원 의원 인터뷰에서 전해진 결과대로라면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 이겼고 김민석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겼습니다. 한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고 누적 격차는 인터뷰에서 언급된 기준으로 0.99%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1대1 접전이 아닙니다.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고 평가받던 충청에서 왜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지 못했는지,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부울경에서 왜 버텨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더 중요한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호남의 거대한 권리당원, 오늘은 이 숫자의 표면, 표가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최종 승자가 떠안게 될 정치적 책임까지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승부의 핵심은 누가 더 친명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원 주권과 민생의 언어로 번역하느냐에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7월 23일 전한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본선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의 경쟁으로 압축됐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여기에 당대표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한 사람의 표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가 적용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순위 선택이 이동하는 선호투표제도 실시됩니다. 이 규칙을 모르고 현재 순위만 보면 판세를 절반밖에 읽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첫 번째 표를 많이 받느냐뿐 아니라 탈락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누구를 선택했느냐까지 따져야 하는 선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송과 기사에서 자꾸 정청래 대 김민석의 양강 구도만 보여주는 방식은 편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첫 번째 선택표가 많지 않더라도 두 번째 선택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 기사는 순위를 좋아합니다. 1등, 2등, 3등을 세우면 제목도 뽑기 쉽거든요. 하지만 선호투표는 운동에 달리기가 아니라 바둑에 가깝습니다. 눈앞의 집 하나보다 마지막에 연결되는 돌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먼저 충청과 부울경 결과가 왜 박지원 의원에게 김민석 후보의 선전으로 익혔는지 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충청이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자 그동안 조직적으로 공을 들인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직자 등용과 지역 기반까지 고려하면 정 후보가 초반부터 큰 차이를 만들어 기선을 제압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청래 후보의 승리지만 기대했던 격차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버틴 선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은 친노와 친문 정서, 정청래 후보와 연결된 활동가 조직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크게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이 지역에서 승리를 가져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졌던 경기장에서 점수를 냈고 상대가 유리하다고 여겨졌던 경기장에서는 격차를 최소화한 셈이니까요. 축구로 치면 원정에서 비기고 홈에서 이긴 그림에 가깝습니다. 아직 우승컵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 일정표를 다시 보게 만드는 결과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상 제목에 적힌 것처럼 호남이 정청래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인터뷰 안에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설명은 훨씬 복잡합니다. 광주의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일부에서 김민석 후보를 믿기 어렵다는 말이 있었고 그 배경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행적을 둘러싼 의문이 거론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관련 설명 영상이 퍼지면서 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전언입니다. 동시에 정청래 후보는 촘촘한 조직을 갖추고 있고 송영길 후보에 대한 호감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어요. 이건 지지철의 선언이 아니라 표심이 아직 굳지 않았다는 증거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호남 권리당원이 많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고 그래서 김 후보가 이긴다는 설명이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도 얼핏 말이 됩니다. 호남이 전체 권리당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 동계에서 정치적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역사적 연결고리를 강조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충청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를 내지 못했고 김민석 후보는 부울경에서 선전했습니다. 그러니 남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김 후보가 역전한다. 깔끔한 결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호남 정치를 가장 낡은 방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호남은 후보의 고향이나 계보만 보고 움직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정해진 표가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에서 반복해 강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과거 호남이 민주주의 회복과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산업과 투자, 균형 발전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당대표 선택과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호남의 표는 특정 후보가 상속받는 유산이 아니라 정부와 당에 맡겨진 정치적 계약이 됩니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말한다고 자동으로 김민석 후보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강한 개혁을 말한다고 자동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송영길 후보가 통합과 당의 독립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저절로 결정표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호남 유권자가 묻는 것은 더 현실적입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도 지역의 일자리, 산업, 농업, 자영업 문제를 당의 의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계보는 족보책에 남고 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의 초반 전략을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김 후보가 직전 국무총리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서민 경제와 농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경쟁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고 신천지 문제를 꺼낸 것은 패착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책으로 앞서갈 후보가 공격전에 먼저 들어가면 선거 전략이 헛발질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박 의원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김 후보의 선거 방식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을 지지하는 것과 전략을 비판하는 것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당내 경쟁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이나 골목 상권 자영업자에게 코스피 숫자가 오른다는 뉴스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 자체는 중요하지만 가계 매출과 이자 부담, 원재료 가격, 농산물 유통비가 바뀌지 않으면 생활 속 체감은 늦게 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행복을 느낀다고 표현했습니다. 산업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 반도체 경쟁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과가 시장 상인의 장부와 농민의 통장, 청년의 채용 공고까지 내려와야 신뢰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새 후보의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정청래 후보의 강점은 개혁의 속도와 당원 중심 정당을 명확하게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관련 책임을 분명히 묻고 검찰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늦추지 말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언어가 당 밖의 국민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당내 경쟁이 끝난 뒤 패배한 진영까지 함께 이끌 수 있는지는 다른 시험입니다. 칼이 날카로운 것과 주방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같은 능력이 아니거든요. 김민석 후보의 강점은 정부 운영 경험과 당정 협력 능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잘못 전달되면 당이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당이 언제 밀어주고 언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언제 정책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충성 경쟁은 마이크 앞에서 끝나지만 책임 정치는
예산표와 법안 문구에서 드러납니다. 송영길 후보의 존재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당대표 경험과 조직 통합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 자체는 민주정당에서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민감한 시기에 갈등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균열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견제와 파국을 예고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경고등은 운전을 돕지만 계속 사이렌만 울리면 승객부터 내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지율만 보는 선거가 아니라 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봐야 하는 선거입니다. 1인 1표제는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표의 가치 차이를 줄여 당원 주권을 강화합니다. 오랫동안 지역 조직과 대의원 네트워크를 장악한 쪽이 유리했던 구조에서 일반 권리당원의 판단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조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힘은 여전히 조직에서 나옵니다. 다만 조직이 표의 가치를 독점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여기에 선호 투표제가 들어오면 계산은 한 번 더 꼬입니다. 첫 집계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다면 하위 후보 지지자의 다음 선택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송영길 후보 지지자가 두 번째로 누구를 적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서로를 지나치게 공격하면 상대 지지자뿐 아니라 송 후보 지지자의 두 번째 선택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갑자기 통합을 외쳐도 유권자는 앞에서 들은 말을 기억합니다. 흥부처럼 박을 탔는데 금은보화가 아니라 과거 발언 영상이 쏟아질 수 있어요. 국민 여론조사 30%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원은 개혁의 선명성과 당내 기여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정부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 민생 대응 능력을 함께 봅니다. 당원에게 박수를 받은 강한 발언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에게 무난하게 들리는 말이 당원에게는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새 후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험지를 동시에 풀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 답안지만 잘 써서는 대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박지원 의원이 왜 과유불급을 말했는지도 보입니다. 그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제2, 제3, 제4의 정봉주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인이 상승세를 타다가 말 한마디로 추락하는 장면을 민주당은 이미 여러 번 봤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발언이 생방송으로 남고 짧은 영상으로 잘려 몇 분 안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후보가 한번 흥분하면 캠프는 하루 종일 해명하고 지지자는 서로 싸우고 상대 진영은 무료로 홍보 영상을 얻습니다. 선거 비용을 아끼는 방법치고는 참 기가 막히죠. 물론 자기 선거 비용이 아니라 당 전체가 치르는 비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진보적 지식인의 비판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정리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판의 의도와 별개로 그 결과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세력에게 이용될 수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입을 막자는 말이 아닙니다. 발언의 자유와 발언의 정치적 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은 민주당 내부의 모든 이견을 곧바로 친명 대 친청의 권력투쟁으로 번역하려 합니다. 이 프레임은 간단하고 자극적이지만 당원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민생과 개혁의 우선순위를 지웁니다. 누가 누구 사람인가만 남기면 정책은 사라지고 인물관계도만 남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이후 왜 헌정질서 회복이 필요했는지, 검찰과 사법개혁이 왜 다시 논의되는지,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화면 밖으로 밀려납니다. 시청자가 그 프레임의 피로를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가계부를 묻는데 방송은 계속 족보를 보여줍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의 노선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청래 후보는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앞세우고 김민석 후보는 정부와 당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송영길 후보는 당의 자율성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차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곧바로 분열이나 파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비상계엄 이후의 제도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도 공통의 바닥은 남아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도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집권당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받아 적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장의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잘못된 설계는 수정하며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법과 예산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대표가 대통령과 경쟁하는 별도의 권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배를 탄 선장과 항해사가 서로 다른 지도를 들고 싸우면 승객만 불안합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여기서 물은 당원과 국민의 신뢰예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승리한다면 첫 과제는 강한 개혁 의지를 통합해 운영 능력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당원과 의원에게도 역할을 열어주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내란 책임 정리를 구호가 아니라 일정과 법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되 일반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하고 대통령실과 협력하되 독자적인 민생 전달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이 빠를수록 절차와 설명은 더 정교해야 해요. 속도만 높이고 핸들을 잠그면 목적지보다 가드레일이 먼저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부 운영 경험을 민생 성과로 번역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농어촌, 청년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당정 프로그램을 내놓고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막히는 지점을 당이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정제해 전달하는 정치 조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심이라는 말은 후보 캠프가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독점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됩니다. 송영길 후보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를 얻거나 선호투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그 의미는 민주당 안에 통합과 균형을 요구하는 층이 상당하다는 뜻이 됩니다. 두 양강 후보는 송 후보 지지층을 선거 뒤의 인사와 정책 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선택표로 당선된 대표라면 자신이 과반의 첫 번째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자는 나오지만 패자를 지운 승리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초안지에서 항우는 전투를 많이 이겼지만 사람을 잃었고 유방은 사람을 모아 마지막 판을 가져갔습니다. 당대표 선거도 결국 사람을 남기는 쪽이 이깁니다. 여기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친명인가를 가리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원 주권과 민생 실행 가능한 개혁으로 번역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리는 선거입니다. 이 한 주를 놓치면 모든 숫자가 엉뚱하게 보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0.99%포인트 우위는 승리 선언이 아니라 압력계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부울경에서 거둔 성과도 역전 확정표가 아니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현재 순위도 퇴장 명령이 아니라 선호투표의 방향을 쥔 변수입니다. KBC가 6월 18일 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기준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3%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뒤 당원수가 변한 만큼 현재 비중은 최신 선거인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남의 33%는 특정 후보가 미리 확보한 지분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지역발전, 개혁과 민생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묻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에서 가장 오래 남아야 할 말은 누가 압승한다는 예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은 멀리 있는 거대한 숫자보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 행복을 느낀다는 지적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대규모 투자와 주가지수 상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더라도 그 성과가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와 판로를 걱정하는 농민, 취업문을 두드리는 청년에게 도착하지 않으면 정치의 설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성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국민의 생활로 배달하는 일입니다. 호남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도 단지 지역이나 계파 때문이라고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과거 보수 정부가 방치하거나 뒤로 미뤘던 지역 산업과 균형 발전을 실제로 추진해달라는 기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호남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해 왔습니다. 이제 그 전략적 투표가 경제적 성과와 지역의 미래까지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호남의 선택은 어느 후보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에 보내는 계약서가 됩니다.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경기와 서울의 권리당원은 집값, 교통, 일자리, 교육, 자영업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합니다. 이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남에서 조직과 역사성이 작동한다면 수도권에서는 확장성과 생활정치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앞섰다고 전체 승부를 확정하는 순간 계산이 틀어집니다. 바람이 조직을 이길 때도 있지만 방향 없는 바람은 표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아무리 강해도 민심을 거스르면 빈 깃발만 흔들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후보들이 상대의 과거를 공격하는 시간보다 민생 정책을 말하는 시간을 늘리는지 보십시오. 둘째,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충성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으로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셋째, 송영길 후보와 그 지지층을 잠재적인 동반자로 대하는지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뀌면 후보들이 선호 투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바뀌지 않으면 캠프가 여전히 첫 번째 선택표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 보수 진영은 작은 이견도 명청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키우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매체도 대통령과 새 대표의 발언을 매일 비교하며 균열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때 새 지도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가 만든 경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갈등이 없다고 우기는 것도 갈등을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 차이는 공개적으로 조정하고 개혁 일정은 합의하며 민생 성과는 공동 책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권력 관계를 드라마로 소비하려는 시선을 실제 성과로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 0.99%포인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숫자는 정청래 후보가 안심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김민석 후보가 이미 역전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아직 누구에게도 백지수표를 주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강한 개혁만으로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협력만으로도 부족하며 통합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세 가지를 국민의 생활 속 결과로 묶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호남의 권리당원 표심은 한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을 결합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후보 가운데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통합을 가장 현실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숫자 뒤에 구조까지 끝까지 짚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